아고,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두 군데서 사주를 봤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서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전생에 기생이어서 팔자가 아주 세다고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연지를 참 좋게 봤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안 심란하겠어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턱이 각진 여자랑 궁합이 좋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연지가 턱이 얄쌍해서 그것도 좀 안 맞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 왔는데,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결혼이라면 모를까 절대 결혼시키지 마라. 전생의 기생이라서 팔자가 아주 세다. 30대에 큰 횡액을 만난다. 연지가 지금 30이잖아요. 이제부터 10년간은 조심해야 해요. 아무튼간 우리 아들이랑 궁합도 좋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혁이한테 말했더니 하도 연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한 군데 더 간 거예요. 거기도 정말 용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그래도 둘이 음양이 맞아서 살면 또 잘 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놓여가지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한수미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30세 박연지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일생에 한 번 있는 상견례. 한 씨에게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에피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예비사돈 때문에 딸은 무척 상심했고, 그런 딸을 보는 한 씨의 속도 썩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혼 전에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렸죠. 한 씨의 외동딸 박연지는 올해 30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씨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만나 2년간 연애를 했다며 말이죠. 그렇게 두어 번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보았는데, 딸이 좋아한다니 한 씨도 좋은 콩깍지를 씌운 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 프로포즈 받았어. 그리고 반년이 안 되어서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결혼할 생각이라고 말했죠. 어머, 정말? 뜻밖의 말에 한 씨는 놀랐습니다. 이제 30이니 몇 년 안에 결혼하겠지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조금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벌써라니, 저 30이에요. 너희 친구들 중에서 결혼한 친구 아무도 없잖아. 내가 처음으로 가는 거지 뭐. 남편도 서운한 감정을 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곱게 키운 외동딸 시집 보내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30이면 결혼해도 이상할 나이는 아니지. 축하해, 연지야.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한 씨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거면 상견례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얘기 중이야. 언제가 괜찮아? 엄마 아빠는 주말이면 다 되지. 결정되면 말해줘. 딸 시집 가는데 바쁜 일 있어도 맞춰야지. 그리고 얼마 뒤에 날짜를 잡았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바로 보름 뒤였습니다. 벌써 상견례를 한다고? 뭐가 갑자기 진행되는 것 같아. 결혼 얘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는 그전부터 상의가 됐겠지. 그리고 상견례 먼저 해도 결혼은 바로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어. 연지는 그쪽 부모님은 뵌 적이 있대. 한두 번? 우리랑 비슷하지 않을까? 아, 어머니만 있대? 오래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더라고. 그래? 어머니는 어떻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우리가 결혼해? 상견례에선 그냥 인사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가?
그럼 집이나 혼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대? 남편이 한시보다도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반반 할 거라고 얘기하긴 하던데. 그래?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일지 알아야 반을 주는 거 아니야. 왜? 너무 많으면 안 주게? 그럴 리가. 딱 반반 하자 그래야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야 나중에 서로 말이 안 나오지. 얼마가 됐든 보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 한시의 남편이 호언장담을 했고 그 모습을 보며 한시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상견례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갑작스럽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뭘 물어봐? 나 태어난 시간 기억나? 뜬금없이 그건 왜? 한시가 의아해하며 묻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 진혁이 어머님이 여쭤보셔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태어난 시간을 물었다는 딸. 며느리 될 아이의 태어난 시간을 물었다는 것이 뜻하는 건 한 가지였죠. 왜? 궁합이라도 보신대? 글쎄 그러지 않을까. 여쭤보시길래 엄마한테 물어보겠다고 하고 일단 끊었지. 네가 오전 10시쯤 태어났지. 그래? 알았어. 상견례 준비는 잘했어? 말도 마라. 너희 아빠는 어제 새로 산 양복 입고 거울을 30분 동안 봤다. 정말? 에이, 결혼식도 아닌데 뭐. 어머, 그래도 신경은 써야지. 어려운 자리잖아. 한시와 남편은 손꼽아 상견례 날을 기다렸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고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니 긴장도 됐죠. 그런데 딸의 전화를 받은 뒷날이었습니다. 상견례 바로 전날이었죠. 한시는 딸에게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상견례 날짜를 좀 미뤄야겠어. 어머, 왜? 한시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루 전날의 날짜를 바꾼다기에 딸과 예비사위 사이에 큰일이 있나 싶었죠. 아, 그게 진혁이 어머니가 점 같은 걸 보셨는데. 상견례 날짜를 정해줬대. 내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나 봐. 어머, 정말? 한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날 생년월일씨를 물어와 의아했는데 상견례 날짜까지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있구나. 응, 어쩌지 미안해서. 그쪽에서 꼭 바꿔야겠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언제로? 다음 주 일요일 괜찮아? 그래. 알았어. 아니, 근데 어떻게 하루 전에 그럴 실수가 있지? 상견례 날짜를 전봐서 정하는 것까지는 뭐라 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딸은 하루 전날 변경된 날짜에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기분이 그러네. 그래서 내가 진혁이한테 뭐라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자기 태어난 시간을 알려주더라고. 나도 보라면서.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잖아? 에이, 괜히 결혼 앞두고 싸우지 마. 좋게 생각하고 말아. 엄마 아빠 다음 주에 일 없어. 딸은 연신 미안해했고 한시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얘기하며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니 말이죠. 물론 미리 알려줬다면 좋았겠지만 별거 아닌 일에 날카롭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딸은 엄마 아빠가 상견례에 뭘 입고 갈지 궁금하다며 한신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어때? 우아해. 정말? 응, 엄청 귀부인 같아. 얼씨구, 딸과 한시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시의 친언니가 코웃음 지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다며 오전에 잠시 들렀다가 조카가 온다기에 기다리고 있었죠. 연지야, 네가 벌써 커서 결혼을 다 하니. 그러니까 말이야.
한씨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셋이 둘러앉아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상견례가 미뤄진 경위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주? 궁합? 한 소리 할 줄 알았더니 딸의 남자친구 생년월일씨를 알려달라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그런 거 믿는 사람 한 명 더 있네. 아니,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그런 거 다 볼 수 있어. 나도 우리 딸이 설치해줘서 해봤는데 재밌던데. 아니, 그런 거 뭐하러 봐.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런 거 다 확인했다며. 그러면 우리도 좀 알고 가야 말이 통하지 않겠어? 딸도 내심 궁금했는지 이모와 함께 핸드폰에 콜을 받고 구경했습니다. 이거 결혼하면 연지가 손해인데. 언니의 말에 한씨도 휴대폰을 힐끔 보았는데 사주와 궁합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한자도 많고 모르는 표현도 많았지만 결론은 궁합이 안 좋다였습니다. 남자 쪽의 사주도 죄다 안 좋은 이야기만 적혀 있었습니다. 거봐. 말도 안 된다니까? 한씨가 웃으며 말하자 찝찝한 표정을 짓던 딸도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것만 보면 결혼하면 큰일 나겠는데? 재미로 보라 그랬는데 하나도 재미없는 말만 있네. 한씨의 언니도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씨도 딸도 그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런 게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한씨와 남편 그리고 딸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15분쯤 남아 있었죠. 한씨와 남편은 서로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냐? 목이 탄다. 남편이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긴장하지 마, 아빠. 내가 뵀을 때는 평범한 분이셨어. 그 말에 한씨도 남편도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20분쯤 흘렀을 때 딸이 시계를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약속 시간에서 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곧 오시겠지? 우리가 너무 빨리 왔어? 그런데 거기서 10분이 더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진혁이한테 연락 좀 해볼게. 딸이 휴대폰을 들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통화를 하던 딸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네. 그리고 5분 뒤에 예비사위와 그의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에서 20분이 지체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해요. 거의 다 와서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어머, 다친 데는 없으세요? 아주 살짝 부딪힌 거라 차만 조금 긁혔어요. 걱정 마세요. 예비사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다 같이 착석을 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조금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화가 끝날 때쯤 한씨가 슬슬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예비사돈이 대뜸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상견례 날짜를 바꿨잖아요. 사실 제가 아주 용한 데서 사주를 봤어요. 궁합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드려요. 아, 예. 괜찮습니다. 날짜도 딱 오늘이어야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좀 생각할 것도 있고 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말끝을 흐리는 게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 얘긴 하지 마세요. 옆에서 예비사위가 말리니 그 내용이 더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얘기요? 그러자 여자는 한씨가 물으니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한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고,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 군데서 사주를 봤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서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전생에 기생이어서 팔자가 아주 세다고요. 네? 기생이요? 한씨가 당황스럽게 되물었고 딸도 남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옆에 앉아있던 딸의 남자친구의 표정도 아주 처참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연지를 참 좋게 봤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안심란했겠어요. 그래서 좀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긴 했죠. 이걸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집이나 예물예단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했지. 첫 만남에 이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예비사위가 어금니를 사리문 채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 않고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턱이 각진 여자랑 궁합이 좋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연지가 턱이 얄쌍해서 그것도 좀 안 맞고요. 그리고 뒷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지 누나를 위로 굴리더니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왔는데, 점쟁이인지 누군지가 일러준 사주풀이라도 적혀 있는지 접혀 있는 종이를 펴서 안에 내용을 읽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결혼이라면 모를까 절대 결혼시키지 마라. 전생에 기생이라서 팔자가 아주 세다. 30대에 큰 횡액을 만난다. 연지야, 10년간은 진짜 조심해야 해. 그러면서 한참을 읊었습니다. 아무튼간 우리 아들이랑 궁합도 좋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혁이한테 말했더니 하도 연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군데 더 간 거예요. 사준이 궁합이니 하는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저게 내 딸의 사주라는데 부모인 한씨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거기도 정말 용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그래도 둘이 음양이 맞아서 살면 또 잘 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놓여가지고요. 할 말을 다 했는지 이제 와서 한씨의 표정을 살핀 여자가 뜨끔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표정이 안 좋으시네. 어쨌거나 잘 살 거라고 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희 딸이 뭐라고요? 기생이요? 아, 물론 전생에요. 전생이고 현생이고 누가 딸이 기생이었다는데 그렇구나 하고 말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주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옆에서 딸의 남자친구가 대신 사과했지만 기분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딸을 슬쩍 보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것이 자신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무시할 게 못 된다니까요. 두 군데서 보느라 돈도 많이 썼어요. 우리 여동생이 젊었을 적에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주 둘이 상극 중에 상극이라고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집안에서 전부 반대를 했어요. 근데 기어코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무슨 만담을 전해주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한씨가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답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 모양인지 속삭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글쎄 결혼하고 5년도 안 돼서 과부됐어요. 아, 제발 그만하세요. 딸의 남자친구가 호소했습니다.
울고 싶은 듯한 그 표정을 보니 딱했습니다. 한 씨는 화를 꾹 참고 대꾸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안 믿어서요.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 그 여자가 손뼉을 딱 치며 말했습니다. 아참, 겉보세요. 딱 오는 길에 사고도 났잖아요. 그게 꼭 딸의 사주 때문이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여자는 그놈의 사주를 맹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방 안에 있는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했습니다. 한 씨가 기가 막혀 하고 있는데 옆에서 딸의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신호대기 중에 뒷차가 늦게 멈춰서 아주 살짝 부딪힌 거예요. 살짝이든 세게든. 그러니까 그게 다 여기 오다가 그런 거잖아. 그만하시라니까요. 분위기가 엉망이 됐습니다. 딸은 무슨 생각인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딸의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말려 사주 이야기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장소며 예물이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 씨 귀에는 잘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예식 날짜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니? 한 씨가 딸과 예비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내년 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 좀 따뜻할 때 하려고요. 그제서야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봄 신부 좋지? 둘이 상의 잘해서 알려줘. 그런데 맞은편에 있던 여자가 슬그머니 종이를 쥐었습니다. 또 무슨 이상한 말을 하려나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보여도 할 말을 해야겠는지 다시 입을 열었죠. 사실 제가 예식 날짜도 받아왔어요. 듣기도 전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날짜는 애들 스케줄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전보다 중요한 게 당사자들 일정이잖아요. 남편의 말에 여자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래서 날짜를 좀 여러 개 받아왔죠. 일단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날짜와 요일 시간을 말해주는데 추운 겨울 아니면 일요일 5시, 죄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때였습니다. 날짜를 저렇게 받아오기도 힘들 듯 했습니다. 어머니, 날짜는 저희가 상의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둘이 상의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 중에서 골라라 이 말이야. 그래야 그나마 나쁜 궁합이 꺾인대. 또 그 이야기가 나오자 여자의 말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이제 상의할 것은 다 상의했으니 이 대화를 그만 끝내고 싶었습니다. 더 얘기 나눌 게 있으면 애들 통해서 이야기하죠. 한 씨가 이만 이 자리를 파하자고 애둘러 말했습니다. 아주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딸이 가만히 있으니 이 자리에서 한 씨가 할 말은 없었고 상견례가 끝나고 딸과 심도 깊은 대화를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도 일어나려고 채비를 하는데 여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자며 붙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말 안 했네요. 연지 기가 하도 세서 우리 아들이랑은 주기적으로 떨어져 지내는 게 좋대요. 안 그러면 진혁이 운을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진혁이가 우리 집에서 자던가 아니면 주말 부부를 하던가 어쨌거나 그런 방향으로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여자의 아들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표정으로 여자가 대꾸했습니다. 아니, 왜 그래?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좋다니까 엄마가 여러 방법을 찾아본 거잖아. 그래서 고마워하기라도 해야 하는지. 아니, 결국 제가 처갓집 덕 본다고 했다면서요. 그러자 여자가 찔끔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작 좋은 얘기는 쏙 빼놓고 이야기한 듯 했죠. 연지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사주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런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아들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찌르며 말했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 사주 결과를 맹신하는 여자가 궁합이 안 좋다는 소리에도 상견례를 한 이유가 이것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잠깐 나가서 나 좀 봐. 부들부들 떨던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남편의 시근덕거리는 숨소리가 한시의 귓가에 크게 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심각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말 한마디 함부로 했다가 딸의 결혼이 자신 때문에 어그러질까봐 참고 또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씨는 결국 한마디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어른이 말이에요. 애들이 결혼하기로 했으면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주를 떠나서 그게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드셨으면 아들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됐고요. 이건 결혼시키려고 나오신 게 아니라 애들을 갈라놓으려고 나오신 것 같네요. 한씨의 말에 여자가 무언가 대답하려고 입을 벌리자 벌컥 소리를 내며 방문이 열렸습니다. 무척이나 심각해 보이는 딸과 남자친구의 모습에 한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늘 일 없던 걸로 할게요. 결혼도요. 딸의 폭탄 선언에 예비 사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눈을 크게 떴고 한씨는 마음속으로 안도를 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무르겠다는데 안도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사실 상견례만 끝나면 딸을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기가 막혀. 상견례를 없던 일로 할 수가 있는 일인가요? 그렇다고 하네요. 실례 많았습니다. 한씨와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여자가 당황하며 붙잡았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가 본데요. 제가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쪽에서 반대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가 않네요. 한씨도 더 이상은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전생에 기생이라 기가 세다고 그러셨죠? 또 뭐라 그러셨죠? 아니에요. 궁금하지도 않네요. 차라리 잘 됐어요. 맘에 안 드는 며느리 안 보시니 좋으시죠? 저희도 이상한 미신 때문에 헛소리하는 사람이랑은 사돈을 못 맺을 것 같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귀신이라도 본다고 하시겠어요? 뭐라고요? 귀신이요? 얼마나 용한 데 가서 본 건 줄 아세요? 돈 몇 푼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요? 우리도 그런 거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딸이 10월생 만나야 좋다던데. 예비사위가 10월생도 아니고 제복도 없고 평생 떠돌아다닐 사주라던데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 안 믿었는데 그 용한 데서는 그런 말 안 해주던가요? 이봐요. 말이면 단 줄 알아요. 그러면 당신은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아니, 어디서 봤길래 그런 소리를 해요? 말해보세요. 말하면 내가 웬만한 데는 다 아니까.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한씨는 휴대폰으로 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알 것 없고요. 아주 용한 데서 봤으니까 아드님이나 챙기세요. 이것 봐. 진혁아. 내 말이 맞지? 연지가 기가 세다더니 딱지 엄마 닮아서 그런가 보다. 그만 좀 하고 나오세요. 여자의 아들이 여자의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넌 가만 좀 있어봐. 용하다더니 진짜로 용하다. 어떻게 딱 알고 이런 집안이랑 결혼시키지 말라고 했을까? 그 소리에 한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게요. 용하긴 한가 봐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우리 딸이 30대에 횡액을 만난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인 것 같네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횡액 지나갔으니 이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면 되는 거죠? 그러자 여자가 눈이 뒤집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질린 듯 보고 있었고 여자의 아들이 여자를 끌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 한 씨와 남편, 딸이 남아 있었는데 꼭 전쟁이라도 겪은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말 한 번 잘했네. 남편도 그런 성격이 아닌데 열이 받았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딸은 아직도 얼굴이 붉었습니다. 파혼할 거야.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나는 그런 시어머니랑 가족 못해. 차라리 혼자 살고 말래. 혼자 살긴 뭐하러 혼자 살아?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그러면 진혁이는 어떻게 하게? 헤어져야지.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 사실 자라온 배경이라는 게 무시 못할 것이었습니다. 사주일이야 아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고 치더라도 어머니가 저런 성격이면 아들도 단속을 잘못한 죄가 있었습니다. 딸을 걱정하며 말했지만 한 씨는 속으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죽고 못 살아 결혼하겠다고 했으면 앞날이 깜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식당에서 외식 한번 한샘 치자. 그러고는 너무나도 번듯한 서로의 옷차림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뒤 딸의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엄마랑 연을 끊겠다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랬어. 딸의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안도를 했습니다. 부모 자식이 연을 끊는다고 쉽게 끊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끊을 연이었으면 진작에 끊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뒤에 다시 자기 엄마를 보고 살겠다고 하면 때늦은 후회를 할 테니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근데 너 속상해 할까봐 걱정돼. 난 괜찮아. 오히려 그런 일 있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 진상을 겪고 나니 슬픈 감정도 덜한 듯 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났다면 되돌아가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얘기까지 오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마음고생을 하긴 한 것 같지만 딸은 금세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은 한씨 부부와 함께 그 일을 웃긴 해프닝처럼 언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난 듯 했지만 한번 겪어봤으니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딸도 그렇고 한씨 부부도 말이죠. 아니,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러셔야 했어요? 그게 급한 일이에요? 이 정도면 급한 일 아니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알아듣기에 설명을 해보세요. 너 지난번 제사 때 출장 간다고 했던 날, 너 그때 처갓집 식구들이랑 어디 갔니? 그러자 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어? 거봐라, 나도 거짓말하고 제주도 가니까 금방 들키잖아. 아니, 그건 어머니 서운하실까봐. 그게 더 서운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못 올 수 있어. 근데 그 사정이라는 게 처갓집 식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면 그건 서운하다. 그리고 그걸 출장이라고 거짓말하는 건 용서가 안 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김성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이창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한평생 키운 네 자식과 남편 제사 때문에 다투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모에게 이럴 수 있는 자식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숨겨왔는지 아니면 결혼을 하면 본래 이렇게 되는 것인지 김 씨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저 자신을 조금 섭섭하게 하는 그런 문제였다면 김 씨도 이렇게까지 서글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생전 자식밖에 몰랐던 김 씨의 남편 제사였습니다. 아들에게도 둘도 없는 아버지 제사였고 말이죠. 며느리든 손자든 거기까지는 어렵사리 이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아들만은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글러먹은 자식이라도 말이죠. 아휴,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기뻐했을 텐데. 그러시겠죠. 조금만 더 계시다 가시지. 아들의 결혼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제삿날이었죠. 남편은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20대 중반일 때였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에 김 씨네 집으로 왔습니다. 조촐한 제사상은 이미 김 씨가 차려둔 상태였습니다. 김 씨와 아들은 함께 제사를 지내고 앉아서 늦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피곤할까봐 제사는 늘 9시에 하곤 했습니다.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요. 아버지, 그때의 아들은 유독 슬퍼 보였습니다. 몇 번의 제사를 거치면서 슬픔이 많이 희미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심란한 듯 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아들이라면 심장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아들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넘치던 사랑을 잘 알고 있었죠. 너희 신혼집은 여기로 해. 나는 작은 집 구해서 나갈 테니까. 네, 이 집을요? 그래,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너 장가 가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었거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남편이 죽으면서 아들과 김 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김 씨는 방 한 칸만 있으면 된다지만 아들은 앞으로 가족이 더 늘어날 것이기에 아무래도 큰 집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고쳐서 살면 애 키우면서 살만할 거야. 아들은 나이 30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당시 27세로 아주 꽃다운 나이였죠. 그렇게 김 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나와서 아들의 신혼집으로 내주었고 20분 거리의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은 얼마 안가 아이를 가졌고 이듬해 예쁜 손자도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 2년이 지났을 때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첫 해에는 임신의 배가 많이 부른 상태라 오지 않았죠. 여느 때처럼 아들은 9시에 맞춰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왔니? 오느라 고생했어. 네, 어머니. 상 차리느라 힘드셨죠? 힘들긴 애기 데리고 오느라 너희가 힘들지.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아들은 일하느라 며느리는 애 키우느라 자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 가족이 반가웠습니다. 제사상이 조촐하네요. 며느리가 김 씨가 차린 제사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지내. 그리고 밥 한 끼 먹고. 며느리가 상다리 부러지는 제사상을 상상하며 온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네는 명절에도 차례는 지내지 않고 1년에 한 번 남편의 제사만 챙겼습니다. 그것도 제사 음식 몇 가지만 놓고 아주 간소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을 기리는 제사가 누구에게도 힘든 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이죠. 그래서 남편의 기일의 아들과 만나 같이
같이 밥 한 끼 먹는 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고플 텐데 어서 밥 먹자. 이번엔 아들만이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까지 함께 있으니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도 어여쁜 며느리도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아쉬웠습니다. 아들도 그게 무척 슬프다고 말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밥을 먹다 말고 하품을 크게 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다 피곤해질 정도로 입을 쩍 벌리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웠죠. 아이고, 졸리니? 아, 네, 잠을 좀 못 자서요. 시계를 보니 아직 9시 30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애 키우면 잠이 부족할 것이었습니다. 다 먹었으면 얼른 가봐라. 그러자 며느리가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아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아들도 먹던 밥 숟갈을 놓고 일어났죠. 먼저 일어날게요. 민재 엄마가 피곤한가 보네요. 그러게 말이야. 얼른 가봐라. 집이 가까운 게 다행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네 주기 위해서 만든 반찬도 꺼내서 들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에 도착했다고 전화 온 시간이 10시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사를 8시에 지내자. 좀 이른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래야 너희도 밥 먹고 가면 9시잖아. 그래야 쉬지. 너도 출근하고, 민재 엄마도 쉬고.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제사 시간도 1시간 당겼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이었습니다. 어느새 손자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였죠. 너 왜 혼자 왔어? 민재 엄마랑 민재는? 아들이 8시에 딱 맞춰서 김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렸다 왔는지 옷차림이 조금 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들어오고 현관문을 닫는 모습에 김 씨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 민재랑 민재 엄마는 집에 있어요. 며느리와 손자를 안 데리고 왔다는 아들. 아니, 왜? 무슨 일 있니? 그게 아니고요. 내일 민재 학교도 가고요. 학원 끝나고 너무 피곤해해서요. 다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곤해서 안 왔다는 말에 김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학원이 몇 시에 끝나길래? 올해부터는 7시에 끝나요. 그래서 집에 들리고 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도 차 타고 20분 거리였습니다. 애가 그 시간에 밥 먹고 싶고 하면 9시 되는데 여기 왔다가 가면 10시가 넘잖아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웬만하면 데리고 오지. 애가 와봤자 뭐 한다고요. 그리고 잠도 늦게 자면 키 안 커요. 그러면 1시간 당겨서 7시 정도에 하면 올 수 있는 거야? 김 씨의 말에 아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민재 학원 시간이랑 겹치죠. 그리고 무슨 제사를 그 시간에 해요. 이미 충분히 남들보다 이른 시간에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냥 저 혼자 올게요. 민재 내년에 중학교 가면 더 바빠져요. 민재 엄마는 애 케어하느라 바쁘고요. 김 씨는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김 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 제사를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옛 추억도 떠올리고 남편 그리고 아버지 생각을 1년에 하루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더 다 같이 지내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제사 잘 안 지내잖아요. 그것도 며느리 불러서 제사 지내고 그러는 집안 없죠. 조금 억울했습니다. 그거야 제사에 며느리 불러서 일을 시키니 그런 것이고 김 씨는 며느리에게 숟가락 하나도 놓으라고 시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려진 밥상 맛있게 먹이고 집에 갈 때는 좋아하는 반찬도 늘 들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인 저만 오면 되죠.
그나마 아들이라도 오겠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8시에 와서 8시 4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금방 가는데 며느리와 손자가 1시간도 시간을 못 내주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배가 불렀네. 놀러온 친구가 김 씨의 말을 듣고 대신 섭섭해했습니다. 나 같으면 명절에 차례 안 지내는 것만으로도 언니한테 절을 하겠다? 제사 때 일도 안 한다며. 잠깐 와서 앉아 있는 게 그렇게 힘들대? 아무튼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 오며 가며 힘들겠지. 시아버지 제사니까 이해해. 우리 시어머니는 11시 넘어서 저승문이 열린다고 꼭 그때 지내셨잖아. 그리고 며느리들이 전날에 가서 이틀 동안 집에도 못 오는 거야. 그땐 그랬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니깐 말이야. 내가 언니네 집 며느리 하고 싶네. 아니 근데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손주는 같이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핏줄인데. 내심 김 씨도 같은 생각을 했지만 제사 문제로 아들과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도 시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억지로 참석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우스운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아들만 오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제사에는 그런 김 씨의 가슴에 아들이 대못을 박았습니다. 마침 남편의 제사가 토요일이었습니다. 달력을 보고 기뻤습니다. 내심 주말이니 손주도 같이 올 수 있으려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일주일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아버지 제사가 주말이잖아. 아, 그러네요. 그때도 민재 학원 가니? 아니요, 학원은 안 가는데요. 아들의 대답에 김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막 김 씨가 다시 입을 벌리려던 찰나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걸 어쩌죠? 저 이번 주말에 출장을 가요. 뭐? 출장? 무슨 회사가 주말에 출장을 가? 그러게 말이에요. 좀 멀리 가게 돼서. 그럼 며칠 동안 있는데? 가봐야 알겠는데 일요일 오후는 돼야 오지 않을까 싶어요. 딱 제사 앞뒤로 출장을 다녀온다기에 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혼자서 지내실 수 있을까요? 혼자서 지내본 적은 없지만 음식 준비도 여태 혼자 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회사 출장이라는데 어쩔 수 없지. 운전 조심해서 다녀와. 네. 이번만 그렇게 할게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괜찮아. 어서 쉬어. 그리고 토요일 밤 김 씨는 처음으로 혼자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아들이 바쁘다네요. 당신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이 없어서 어째요? 혼잣말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유난히도 쓸쓸한 제사였습니다. 원래도 대단치도 않은 제사상이 오늘따라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냥 제사 안 지내고 보고 싶을 때 각자 산소에나 찾아갈까 봐요. 다들 바쁘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걸 아무도 원치 않아 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마저도 와서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1시간도 안 되어 일어나 버리니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 제사를 지냈던 그때의 김 씨와 아들의 마음가짐과는 지금은 좀 다른 듯 했습니다. 아들도 제 아빠 보고 싶을 때마다 산소에 찾아가는 게 어쩌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만 안 시킨다고 의무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 그동안 자신이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나 싶었죠. 그리고 다음 날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어서 외출 준비를 하는데
문득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의 친정이 제주도인데 지난주에 여동생이 갖고 왔다며 좋은 옥돔을 5마리 가져다 줬습니다. 어제 제사상에 1마리 올리고 냉장고에 4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민재가 진짜 좋아하겠다. 육고기보다 생선을 더 좋아하는 손자를 떠올린 김 씨는 냉장고에 들어있던 옥돔을 전부 꺼내서 비닐에 담았습니다. 귀한 것이라며 줬으니 자신보다는 손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출장 갔으니까 집에는 며느리와 손주만 있을 것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김에 지나가는 길에 들러 옥돔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집 밖을 나서기 전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비닐을 챙겨 나왔습니다. 아들 말로는 주말에는 민재가 학원을 안 간다고 했으니 당연히 집에 있겠거니 했죠. 약속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아들 집에 먼저 들렀습니다. 아파트 현관 문 앞에 도착해서 옥돔이 담긴 봉지를 문고리에 걸었습니다. 연락도 안 된 상태에서 찾아왔으니 며느리가 당황스러울 듯 해서 말이죠. 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으면 저대로 바깥에 생선을 두게 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디 갔나? 한참을 눌러도 나오지 않았고 기다려도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주랑 점심이라도 먹으러 나갔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봉지를 문고리에 걸어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분쯤 흘렀을까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마침 며느리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아까 전에 했지. 지금 어디니? 김 씨의 질문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집이죠. 어디겠어요?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에 김 씨가 눈을 꿈뻑꿈뻑했습니다. 어라 싶었습니다. 아, 나갔다가 이제 들어온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갔다가요? 그래. 내가 방금 너희 집 문 앞에 옥돔을 두고 왔거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길래. 근데 들어가면서 못 봤어? 검정 봉지. 아, 네. 봤어요. 옥돔. 아, 어머니가 걸어두셨구나. 그래. 그거 냉장고에 넣었지. 네. 넣었죠. 잘 먹을게요. 어머니. 점심에 민재랑 같이 구워 먹어. 네, 지금 구워서 민재 줄게요. 김 씨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며느리의 반응이 이해가 간 것은 친구를 만난 뒤였습니다. 어제 제사상에 옥돔 올렸어. 진짜 맛있더라. 그러자 친구가 손뼉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맞지? 어제 제사. 그래. 어제 제사였지. 이상하다. 안 그래도 나도 언니가 토요일이라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들은 여행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했지? 김 씨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여행이라니? 아니, 우리 동생 와 있었잖아. 어제 비행기 타고 갔거든. 그래서 내가 어제 공항에 데려다 줬는데 공항에서 언니네 아들을 봤거든. 아, 여행 아니야. 우리 아들 출장 갔거든. 멀리 간다더니 비행기 타고 갔나 보네. 그제야 친구의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 아니야. 언니네 며느리랑 손주랑 다 있던데? 그리고 막 장모님 장인어른 그러고 처갓집 식구들이랑 다 같이 제주도 여행 가는 것 같던데.
친구는 말을 하다가 점점 목소리를 죽였습니다. 김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대화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괜한 걸 말했나 봐.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 제사에 거짓말까지 하고 여행 갔겠어? 신경 쓰지 말고 어쨌거나 오늘은 집에 가봐. 지금 얼굴이 허옇게 떴어. 그 말에 김 씨의 안색이 더 파리해졌습니다. 이내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더 이상 친구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연락할게.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떠오른 생각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집 앞에 다시 선 김 씨는 충격에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문고리에 그대로 걸려있는 봉지. 그 안엔 옥돔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집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까 준 옥돔 점심에 먹어봤니? 네, 어머니. 엄청 맛있던데요. 그래, 민재 아빠 출장 가서 돌아오면 민재 아빠도 구워주고. 그럼요. 걱정 마세요. 민재 아빠 주말에도 일하느라 애쓰는데 잘 챙길게요. 김 씨는 전화를 끊고 봉지를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식탁엔 어제 차렸다가 남은 제사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속이 더 문드러지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힘드니까 이제 제사 지내지 말자 그랬다면, 차라리 이번에 여행 때문에 못 간다 그랬다면, 차라리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서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아버지 제사에 오지 않는 아들. 남편의 제사가 아들에겐 이런 의미였나 싶었습니다. 1년에 여러 번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싫어서 출장을 간다고 해야만 했는지 김 씨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들네가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도 아마 이런 김 씨를 알 턱이 없겠죠. 얌전히 문고리에 걸려있는 옥돔을 발견하고 들키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할까요?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에게 연락해서 이제부터 제사는 혼자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던 아들이었는데 큰 의문 없이 그 뒤로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귀찮은 제사의 안간이 잘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제사를 안 지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들의 행동에 큰 상처를 받은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일이 있다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서로 만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번만 안 만나도 자식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마음속에서 아들을 서서히 지워갔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김 씨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바쁘긴. 못 뵌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어? 김 씨가 걸지 않으면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김 씨의 물음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전에 이 아파트 다 증여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김 씨가 주었던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김 씨와 아들이 나눠서 상속받게 되었는데 아들이 결혼할 당시에 나중에 김 씨의 지분은 아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봬요. 그걸 이참에 넘겨달라는 아들. 요즘 김 씨와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것이 신경이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넘겨받아야겠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들뜬 기색을 보이며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아들과 약속한 날, 약속 시간 30분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출발하셨어요? 조금 이르게 법무사 사무소에 도착했다는 아들. 김 씨는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냐,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네. 지금 30분 전인데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급해서 경황이 없었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왜 약속 시간 다 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무슨 일? 그게 네 고모가 쓰러졌다지 뭐야. 내가 나중에 연락 줄게. 일단 끊자. 김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서 다시 다급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친구와 함께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부터 제주도 구경시켜주겠다며 같이 놀러 가자는 소리를 자주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선 전화도 오고 문자 메시지도 왔습니다. 전부 받지 않자 나중엔 화를 내었죠. 황당할 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 때 김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연락도 안 돼요? 그리고 고모한테 연락해보니까 쓰러진 적 없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김 씨가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서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빨리 와. 유람선 출발해. 그 소리를 휴대폰 건너로 들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유람선이요. 어머니 도대체 어디세요? 제주도야. 제주도요. 아니, 급한 일 있으시다더니 제주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계신다고요? 아들은 화를 내다 못해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태연했습니다. 일단 끊어. 유람선 타야 하니까. 그리고 제주도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도착한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상처럼 노발대발했죠. 아니, 저희 만나기로 한 날에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제주도를 가세요. 그게 급한 일이에요. 아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제주도 정도면 급한 일 아니야? 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설마 그 집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게 좀 말씀해 보세요. 너 지난번 제사 때 출장 간다고 했던 날, 너 그때 처갓집 식구들이랑 어디 갔니? 그러자 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어? 거봐라, 나도 거짓말하고 제주도 가니까 금방 들키잖아. 한참 말이 없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서운하실까봐. 그게 더 서운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못 올 수 있어. 근데 그 사정이라는 게 처갓집 식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면 그건 서운하다. 그리고 그걸 출장이라고 거짓말하는 건 용서가 안 돼. 다른 날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네 아버지 제사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말하지 그랬어.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자 아들도 억울했는지 대꾸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제사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평일인데 바쁜 시간 쪼개서 간 거고요. 와도 1시간도 안 있다가 금방 가잖아. 그래도요. 그리고 애엄마랑 민재까지 참석하게 하는 건 그건 너무한 거죠. 내가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너무한 거야?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에 오는 게, 손자가 할아버지 제사에 오는 게 너무한 거야? 와서 밥 한 끼 먹는 게 그게 너무한 거냐고? 얼굴도 모르는 시아버지, 할아버지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얼굴을 모른다고 할아버지가 아닌 게 되니? 그러면 너는? 너한테 아버지 제사가 그렇게 별거 아니야? 아버지가 중요했으니까 그동안 제사 지냈죠. 근데 솔직히 이제는 그래요.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고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제사도 아버지도. 아버지가 진짜 와서 제사 음식 드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랑 저 둘이서 생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쇼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아들의 말이 김 씨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무엇이 아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더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잘도 아버지가 남겨준 아파트를 달라고 닥달을 했구나? 그거랑은 다른 문제죠. 아니, 나는 부모 제사도 안 오는 너 같은 놈한테는 아버지 제사 못 준다. 뭐라고요?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네가 내 아들이었을 때 했던 말이고, 이제는 나는 너 아들로 생각 안 할련다. 그 말을 끝으로 김 씨가 아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쫓겨나며 아들은 고작 제사 때문에 이러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제사에 오지 않는 아들이 야속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죽은 부모를 의미 없다고 말하는 자식이었습니다. 김 씨가 죽어도 아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질 텐데 뭐하러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신을 의미 없다 여기는 사람한테 줘야 할까요? 아들이 나중엔 사과를 하기도 했고 또다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조만간 변호사를 만나든지 해서 분할 청구할 테니까 대비하고 있어라. 뭐라고요?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 계속 그 집에서 살 거면 내 지분만큼 돈으로 붙이던가 해. 김 씨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제사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대신 시간 날 때 산소에 들렀습니다. 물론 혼자 말이죠.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소의 꽃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이내 아들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이런 산속에서 혼자 정말 잘 사시네요. 맞아. 너무 좋다. 한갓지고 저는 돈이 부족해서 사업도 아직 시작 못하고 있고요. 여진이도 빚 갚고 뭐하고 하니까 생활은 다시 빠듯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 등지고 이렇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 너무 좋다. 너희 안 보고 산골에 들어와서 사니까 마음이 편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긴 그 아파트. 솔직히 그냥 저희한테 반 나눠서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굳이 어머니 몫은 가져가겠다고 하셔서 저희 남매 우애도 상했어요. 그래? 엄마 살던 집에서 돈 때문에 엄마를 쫓아내놓고는 정말 당당하구나.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그 꼴을 봤으면 저승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쫓아왔을 거야. 그래봤자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저희한테 오게 될 재산이잖아요. 무슨 욕심으로 그렇게 꼭 붙들고 계시는 건데요?
욕심?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돈이 있어서잖아.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알았다. 만약에 물려줄 돈마저 없었다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취급했을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지내지도 못했겠지. 그래서 자식보다 돈이란 소리세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제부터. 그리고 나 죽으면 너희한테 어차피 갈 돈이라고. 천만에. 최선을 다해서 쓰다가 죽을 거고. 죽기 전에는 꼭 사회에 환원할 거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정문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들, 딸 시집 장가 간 지 오래이고 탈 없이 잘 살면 좋았으련만 부모의 죽음이라는 변수가 생기니 자식들의 인생도 그리고 남은 부모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왔습니다. 좋은 방향이 아닌 것은 이들 대화만 들어보아도 분명했습니다. 정 씨는 말년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내 자식들이 물고 뜯으며 싸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그 이빨은 서로가 아닌 정 씨에게도 향해 있음에 더욱 서글픈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등질 결심을 하게 된 정 씨. 그런 정 씨를 자식들은 야속하다고 했지만 정 씨로서도 원하지 않았던 선택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40대 중반으로 결혼을 한 지 둘 다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결혼할 당시 정 씨의 남편은 가지고 있던 시골 땅을 팔아 자식들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집도 사고 혼수도 채우고 큰 걱정 없이 서울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아갈 수가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종종 왕래하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해도 안부 전화도 하며 나름대로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편이 살아있던 때까지였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간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신의 가족의 평화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정 씨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식탁에 수저 2개를 두었다가 아차 하고는 하나를 다시 수저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습관이란 것이 참 무서웠습니다. 지난밤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만 봐도 아직은 남편이 떠난 것이 실감이 안 나는 듯했죠. 너무나도 적막한 집안. 정 씨는 홀로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조용한 나머지 반찬을 씹는 소리까지 크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괜스레 거실로 가 TV를 켜고 다시 앉았지만 식탁 앞 빈자리를 기계 소리로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정 씨에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충분히 슬퍼한 뒤에 혼자인 삶이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들, 딸에게는 그 시간조차 필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들이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다소 심각해 보이는 표정에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집 있잖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제 몫을 돈으로 좀 받아갔으면 해서요. 아들이 말하는 이 집이라는 건 정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말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정 씨가 살고 있던 그 집 말이죠. 정 씨와 남편은 재산으로 이 아파트와 시골 땅 그리고 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 정 씨와 아들, 딸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아들이 자신의 몫을 돈으로 받고 싶다며 찾아온 것이었죠. 정 씨에게는 변한 건 남편의 빈자리 밖에는 없었지만 아들에게는 그게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주면 되니? 정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정 씨가 살던 집에서
자신의 몫을 떼달라는데 어떻게 주어야 할지 몰랐죠. 이 집에서 어머니가 계속 사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시세로 쳐서 제 지분만큼 어머니가 현금으로 주시면 되죠. 얼마만큼 내줘야 하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어쨌거나 적어도 억소리 나는 돈을 줘야 할 듯 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주면 되는데? 그리고 아들이 알아봤다면서 제시한 금액은 2억이었습니다. 그 말에 정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 돈을 현금으로 턱하니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시세보다 적게 쳤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데 그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달라고 할 정도로 양심이 없지는 않아요. 정 씨는 이 오래된 아파트가 그 정도까지 비싸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정 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돈 받으면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애들 대학도 보내고 하려면 지금이라도 뭐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 씨에게 지금 이유가 중요할 턱이 없었습니다. 당장에 2억이라는 빚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요청은 정 씨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다 같이 상속받은 걸 몰랐던 것이 아니라 정 씨가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죽으면 내 몫도 아들, 딸이 나눠 갖겠거니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정 씨가 살고 있는 집이니 말이죠. 저 정말 그 돈 필요해요, 어머니. 아들이 간절해 보이기도 했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 아들을 탓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정 씨가 망설이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윳돈이 없으신 거면 차라리 이 집을 팔면 어때요? 그럼 여진이도 자기 몫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 소리엔 돈을 달라는 말보다 더 놀랐습니다. 집을 팔면 엄마는 어디서 살아? 어차피 큰 집 필요 없으니까 작은 집으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번듯한 아파트로는 이사갈 수 없을 게 뻔했습니다. 아들의 한마디에 정 씨가 살고 있는 집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아들은 생각해보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 소식을 들은 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엄마, 그냥 두면 가격이 오를 텐데 뭐하러 지금 당장 팔아? 딸은 팔더라도 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팔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도 역시나 정 씨의 거처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너희 돈 필요하다고 살던 집에서 엄마 보고 나가라는 거야?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딸에게는 갑작스럽게 생긴 공짜 돈이었지만 정 씨에겐 달랐습니다. 멀쩡히 잘 살던 집을 나와야 했으니 말이죠. 집을 팔든 안 팔든 정 씨는 손해보는 입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해야 했던 것인데 누가 이럴 줄 알았을까요? 하지만 어쨌거나 딸이 아파트를 파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당장 팔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끝이 아니었죠.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들에게 돈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자신 명의의 시골에 남은 땅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딸 시집 보내며 판 땅 외에도 2,000평 정도의 논밭이 있으니 그걸 처분하면 아들에게 줄 돈을 마련할 수도 있을 듯 했죠. 아들이 아무래도 꼭 그 돈이 필요한 듯한데 집을 파느니 차라리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딸이 또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집을 팔긴 해야겠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김서방이 사고를 쳤어. 사고? 사고라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물어보았더니
그런 사고가 아니라 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쓴 모양이었습니다. 어디에 친구와 함께 투자를 했다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딸. 그래서 나도 급하게 그 돈 좀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돈 나올 구석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한숨 쉬었습니다. 엄마도 혼자서 큰 집에서 살 필요 없지 않아? 아빠도 없이 너무 적적하잖아. 우리 집 근처로 이사하면 좋겠다. 정 씨는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섭섭했습니다. 하나같이 돈이 필요하다며 정 씨에게 작은 집으로 이사가라고 하는 자식들. 졸지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정 씨이지만 그렇다고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 딸 둘에게 주려면 대략 4억이 필요한데 땅을 팔아도 그 돈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정 씨가 이사 가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 듯 했습니다. 아들, 딸이 상속받은 것이니 정 씨가 서운하다고 해서 안 줄 수는 없을 노릇이니 말이죠. 그래, 알았다. 이사 갈 집 알아볼게. 그래? 그러면 나도 우리 집 근처로 좀 알아봐야겠다. 딸은 한시름 났다며 기뻐했습니다. 이 와중에 착잡한 것은 정 씨뿐인 듯 했죠. 그래서 정 씨는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로는 자신의 집 근처로 알아보라고 했지만 평수를 줄여도 가진 돈만으로 쉽게 괜찮은 집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땅을 팔아야 할 것 같아서 시골 부동산에도 땅을 내놓은 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심란한데 아들이 정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 없어요? 주말에 보러 온다고는 했는데 아직 모르지. 그러자 아들이 좋아했습니다. 잘 됐네요. 금방 팔릴 수도 있겠어요. 아들은 좋을지 몰라도 금방 팔리면 팔릴수록 정 씨도 어서 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을 하루아침에 떠나라니 귀신에라도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용건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 팔리면 이사갈 집은 구하셨어요? 아직. 이 아파트가 금방 팔리면 차라리 조그만 아파트 전세를 갈 생각이었습니다. 시골 땅이 그렇게 급하게 팔릴 리가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또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니, 제안이라고 하기엔 아들에게만 좋은 일이었죠. 이 집 팔리면 여진이 돈만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다 저한테 주실 수 없을까요?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나라는 말인지. 정 씨가 황당해하는 표정을 짓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기 자금이 조금 들어가는데 거기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머니도 집만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돈이 나와야죠.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어떤 사업인지도 모를 일에 집을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집을 어떻게 사? 그건 제가 살 집 구해드릴게요. 그럴 거면 내 집 구해줄 돈으로 사업 자금하면 되잖니. 그 말에 아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집은 원룸 같은 거 월세로 구해드리려고 했죠. 세도 제가 내고요. 그러면 집 걱정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무래도 아들이 엄마인 정 씨를 바보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원룸으로 월세 갈 거였으면 벌써 이사할 집 구하고도 남았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집 한 돈 다 주란 말이야. 무작정 달라는 게 아니라요. 사업해서 돈 벌면 어머니도 좀 챙겨드리려고 하죠. 그게 투자잖아요. 정 씨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는 아들과 무슨 대화를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업이야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다 널 주니? 그리고 그러면 여진이도 줘야 하잖아. 똑같이 줘야지. 아주 나를 거덜을 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니, 물려주라는 게 아니라 투자라니까요. 아들은 막무가내로 또다시 생각해보라며 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집을 보러 부동산 직원과 함께 신혼부부가 왔습니다. 이 집이 좀 낡았어도 크기도 딱 적당해요. 리모델링해서 살면 너무 좋죠. 앞동이라 시야도 트여 있고요. 정씨보다도 이 집의 장점을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직원의 열변이 끝나자 신혼부부는 마음에 든 눈치였습니다. 그러면 사모님,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왔던 손님들은 10분 정도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막상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자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아직 집을 판 뒤에 어떻게 할지 결정도 안 됐는데 덜컥 팔려버릴까봐 두렵기도 했죠. 정 씨는 잠시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서방은 어디 있어? 딸의 집에 도착하자 주말인데 사위는 보이지 않고 딸과 손주들만 있었습니다. 아, 약속 있다고 나갔지. 반찬은? 딸이 해달라고 했던 반찬들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반찬이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지. 왜 집까지 불러? 그러자 딸이 다 이유가 있다며 이리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딸이 이끄는 대로 식탁 의자에 앉았더니 딸이 몸을 정씨 쪽으로 바짝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집 팔아서 그 돈 다 자기 달라 그랬지?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이 지난번에 와서 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딸. 무슨 대단한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좀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렇게 하기로 하긴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생각해보라고 하고 갔어. 그러자 딸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진짜 음흉하네. 그런 상황이면 나한테도 상의를 해야지. 엄마 집에 몰래 찾아간 게 너무 웃긴다. 아무래도 화가 난다는 듯이 사납게 말하는 딸.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엄마, 돈 가져가고 원룸을 구해줘. 완전 불효자 아니야? 정씨는 말이 없었지만 딸은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오라고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 어때? 뜬금없는 질문에 정씨의 얼굴엔 물음표가 떠 있었습니다. 어떻냐니? 처음 와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딸이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한테 돈 다 주고 원룸에 사느니 차라리 나한테 주고 여기에서 살아? 뭐라고? 나는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 혼자 원룸에서 사는 게 말이 돼. 아니, 그럴 생각도 없어. 그 돈 너희 주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니, 엄마 통장에 생활비 할 정도는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살면서 그 돈 쓰면 되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딸을 보니 아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불효자네 어떻네 하면서 분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씨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할 거지? 그렇게 하긴 뭘 해. 너까지 그러지 않아도 머리 아파. 왜? 엄마도 딸이랑 사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야. 이 집이 너 혼자 사는 집이야? 김서방은 지은 죄가 있어서 뭐라고 못해. 다시 말하면 같이 살기를 원치도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만 가볼게. 붙잡는 딸을 두고 정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돈만 중요하지. 정씨가 걱정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정씨는 집에 와서도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딸하고 같이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잘 아는 이웃이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내놨다는 말을 듣고는 정 씨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네 집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그냥 뭐 늙으면 곁에 딸이 있어야 좋대잖아. 사위 때문에 불편하려나? 불편하고 말고 뭐하러 자식 집에 들어가서 애물단지 돼? 그것도 그러네. 이러나 저러나 쫓겨나면 어쩌나 전전긍긍해야 할 것 같아. 그냥 그 돈 꽉 쥐고 있어. 생각만 해도 서럽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이나 딸의 말대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위치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아들 사업이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고 딸이 생활이 어려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 씨도 예금한 돈도 있고 땅도 언젠가는 팔릴 것이니 집을 팔고 돈이 생기면 유산이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나눠줄까 생각도 했습니다. 작더라도 거주할 집을 구하고 먹고 살 돈만 어느 정도 있다면 어차피 나머지는 훗날 아들, 딸에게 가게 될 돈이니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정 씨의 의중을 아들, 딸에게 알리기도 전에 둘이 나란히 정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쳐들어왔다는 게 맞는 표현일 듯 했습니다. 어쩐 일로 너희 둘이 나란히 같이 와? 정 씨가 얼떨떨하게 중얼거리자 아들, 딸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둘 모두 표정이 좋지 않았고 서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미리 만나서 온 것 같은데 말이죠.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뜬금없이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 말이야. 계약할 사람 있다면서. 오늘 오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금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자며 말이죠. 아들, 딸도 사인을 해야 하니 금요일에 부동산으로 오라고 문자 메시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몰려온 듯 했습니다. 이 집 팔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도 정 씨를 닥달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 너희 각자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엄마가 다른 집 구할 거야. 그래서 이사 날짜를 좀 넉넉하게 하려고 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전에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아들의 말에 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빠 되도 않는 사업하자고 엄마를 원룸에서 살게 하게? 뭐? 되도 않는 사업? 말이 거칠다.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어머니 돈인데. 왜 아니야? 엄마 돈이면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선택하실 문제지. 이거 사기꾼 아니야? 선택? 그래, 그러니까 나도 엄마 모시고 살려고. 그러면 그 돈은 내 거 맞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뭘 어떻게 모시고 산다고? 매부가 좋다고 해. 그러자 딸이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힌 것은 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정 씨였습니다. 매부가 어제 전화 왔더라. 어머니는 못 모시니까 팔아서 돈만 반으로 가르자고 그러던데? 너야말로 사기꾼 아니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다툼도 자신들의 몫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 씨의 지분 때문이었습니다.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멋대로 결정하고 옥신각신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 씨는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앞에 두고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에 정 씨가 한마디 얹자 두 쌍의 눈이 정 씨를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도리어 정 씨에게 화를 내는 아들과 딸. 어머니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 엄마! 엄마는 정말 원룸에 살아도 좋은 거야? 여진이네 집에 얹혀 사시다가 금방 쫓겨나세요.
정 씨의 대답이 궁금한 게 아니었는지 또다시 싸우는 아들, 딸의 모습에 정 씨가 눈을 꼭 감았습니다. 이 모습을 하늘에서 과연 남편이 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봤다면 곱게 떠나지도 못할 듯 했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해? 너희 이 집 팔 거야? 안 팔 거야? 정 씨가 조용히 말하자 둘이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팔긴 팔아야지. 당연히 팔아야죠. 그렇다면 정 씨의 지분이 문제란 소리였습니다. 금요일에 와서 계약서에 사인해라. 그리고 돈은 정확히 지분대로 나눌 거야. 그렇다면 정 씨가 가져가는 돈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 그 다음에 그 돈을. 아들의 말을 자르고 정 씨가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돈으로 이사하게?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집 팔려거든 금요일에 부동산으로 와라. 만약에 안 나온다면 안 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던가 법적으로 해결보자. 정 씨의 말에 아들과 딸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싸워서 이긴 둘 중 하나가 당연히 정 씨의 지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잘 몰랐던 모양이다. 아버지 앞으로 된 건 너희 결혼할 때 다 팔았지만 내 앞으로 된 시골 땅이 있다. 이번에 그거 팔아서 너희 나눠줄까도 생각했는데 너희 하는 걸 보니까 죽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아들, 딸 눈이 당장이라도 굴러 떨어질 듯 커졌습니다. 땅이 있다고? 아니, 그러면 왜 진작에 말씀 안 하셨어요? 땅이 금방 팔리는 것도 아니고 집 팔아서 너희 목 주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엄마를 이 집에서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가진 것 다 내놓으라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싸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아들, 딸이 이럴 줄은 몰랐어. 화를 내고 있지만 목소리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은 땅이 있다는 소리에 정신이 팔려 있는 듯 했습니다. 일단 집부터 팔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그래. 금요일에 봐. 땅까지 있다면 굳이 이렇게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정 씨를 달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아들과 딸은 휴전을 선언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더 이상 자식 뜻대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아들, 딸이 어디서 지낼 거냐고 물어보았지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잔금을 치르고 집을 비워주었을 때 정 씨는 자신 몫의 돈을 챙겨서 시골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2,000평 땅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집 팔아서 남은 돈으로 어떻게 다른 집을 구할까 걱정한 것이 무색하게 시골에서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은 많았습니다. 2채, 아니, 3채, 4채를 살 수도 있었죠. 정 씨는 자신의 땅이 가까이에 있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엔 산이 있고 앞엔 물이 흐르는 곳이었고 정 씨가 산 집은 으리으리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아늑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 안에도 작은 텃밭이 있어서 상추 심고 고추 심고 소소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평 땅으로는 연금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큰 땅에서 혼자 농사 지을 일도 없었고 집도 있고 모아둔 돈도 조금 있으니 다달이 돈만 나오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며 살 일은 없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정하고 보니 이보다 더 좋은 노후가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도 정 씨를 부러워하며 근처에 집이 있나 알아봐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진 않겠지만 말이죠. 아들, 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소문을 했는지 아들이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이런 외진 곳에서 혼자서 정말 잘 사시네요. 아들의 말대로 정 씨는 서울에서 살 때보다도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생활도 그렇지만 정 씨 본인의 정서도 말이죠. 맞아. 너무 좋다. 한갓지고 저는 돈이 부족해서 사업도 아직 시작 못하고 있고요. 여진이도 빚 갚고 뭐하고 하니까 생활은 다시 빠듯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 등지고 혼자서 이렇게 풍족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아들이 참 잘 보았습니다. 서울 살 때보다 돈이 많으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돈 타령만 하는 자식들 얼굴 안 보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다 너희 줬잖아. 그래. 난 너무 좋다. 너희 안 보고 산골에 들어와서 사니까 마음이 편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긴 그 아파트. 솔직히 그냥 저희한테 반 나눠서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굳이 어머니 몫을 갖겠다고 하셔서 저희 남매 우애도 상했어요. 그래? 엄마 살던 집에서 돈 때문에 엄마를 쫓아내놓고는 정말 당당하구나.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그 꼴을 봤으면 저승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쫓아왔을 거야. 아파트는 네, 저희가 죄송해요.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저희한테 오게 될 재산이잖아요. 무슨 욕심으로 그렇게 꼭 붙들고 계시는 건데요? 욕심?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돈이 있어서잖아.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알았다. 만약에 물려줄 돈마저 없었다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취급했을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지내지도 못했겠지. 그래서 자식보다 돈이란 소리세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제부터. 그리고 나 죽으면 너희한테 어차피 갈 돈이라고. 천만에. 최선을 다해서 쓰다가 죽을 거고. 죽기 전에는 꼭 사회에 환원할 거다. 뭐라고요? 저희한테 주느니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적어도 그 모르는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상처를 주지는 않았잖니. 정 씨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 딸에게서 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시간이 점점 지나자 그 연락마저도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돼서도 생일에도 그리고 어버이날에도 정 씨는 혼자였습니다. 정 씨는 오늘도 홀로 앉아 있는 거실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잠시나마 쓸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텃밭으로 나가 오늘 저녁에 먹을 애호박 하나를 따왔습니다. 집안에는 탁탁하고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쩔 땐 외롭기도 하지만 아마 서울에 살며 아들이 얻어준 원룸에서 살거나 혹은 딸의 집에 얹혀 살았다면 더 외로워졌겠죠. 그리고 이런 일상의 행복은 정 씨의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식들만 있고 산다면 정 씨 삶에 괴로운 일이 없을 듯 했습니다. 내려온 지 조금 되니 동네 사람들과도 친분이 생겼고 서로 오고 가며 정을 나누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이게 행복이지 자식만 쳐다보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비로소 진정으로 혼자 된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